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이냐 아니면 독재로의 회귀냐. 이 나라의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헌법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헌법마저 발아래 둔 특권층이 그 존재를 인정받느냐. 멈춰선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로 향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느냐. 이 중차대한 문제가 걸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내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공개됩니다. 대다수 국민의 부름에 과연 내일 헌재는 어떻게 응답할지. 자, 이제 선고를 약 15시간 남긴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김세영 기자, 오늘도 재판관 평의가 이어졌다고요? 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제 15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헌재는 엄중한 분위기입니다. 우선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평의를 한 뒤 오후 3시 한 번 더 평의를 가졌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진 만큼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세부 조율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의를 두 차례 갖는 건 오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 등의 작업을 하고 오후에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인 내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를 세밀하게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결정 발표를 앞두고 헌재가 보안을 더 강화했다면서요? 헌재는 말 그대로 철통 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안팎으로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고요. 경찰이나 방호 인력, 취재진 정도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헌재는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출근 모습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확정된 뒤부터 결과를 추측하는 이른바 정보지가 쏟아지고 있죠. 분명한 건 평의 내용은 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 연구관들도 결정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내일 오전 11시가 돼야 결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고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비상계엄이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준비됐고 그 목적이 반대 세력을 수거해 제거한 뒤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MBC는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전문을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비상계엄으로 이루려고 한 게 뭔지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누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보다 한참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곧이어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그 아래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거의 대상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차 수집이라는 제목 아래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30에서 50명, 언론 쪽은 100에서 200이라고 썼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판사와 함께 500여 명 수집이라는 글도 확인됩니다.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와 수거 후 호송 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엔 별 표시를 하고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부터는 등급 A로 분류한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차례대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까지 빼곡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몇 장 뒤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번을 반복해 쓴 듯 사고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이른 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행사 후 헌법 개정을 하겠다며 재선을 넘어 3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비상계엄의 종착점이 반대 세력을 없애 장기 집권, 즉 독재에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체포하고 제거한 후에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계엄 시도였다는 것을 어뢰 공격은 물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사제 폭발물을 구매한다며 사살 계획을 구체화한 이 수첩은 정치인과 판사, 국정원, 경찰, 좌파 연예인까지 대거 수거 대상으로 나열하며 끝을 맺습니다. 호송선 3척에서 5척을 준비해 5천에서 10,000명까지 수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수첩주인 민간인 노상원 씨는 계엄 직전 넉 달간 김용현 국방장관 공간을 드나들며 계엄을 모의한 걸로 알려졌고 계엄 실패 뒤 대통령의 질책을 들은 장관이 그 자리에서 황급히 전화한 핵심 인물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그저 망상의 기록이 아니라 내란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단초인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야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에서 야권이 크게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 한 자리를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2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시장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이 모두 야권 승리로 돌아간 겁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지난해 총선 모두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던 경남 거제에서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 승리가 이랬으므로 끝나지 않고 이후 조기 대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우리 민주당에 압승하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 넘는 득표율로 크게 승리했고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 득표율로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900여 표 차이로 꺾고 전남 담양군수에 당선되면서 혁신당은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부산교육감 선거도 진보 진영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탄핵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51% 득표율, 보수 진영 후보 2명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탄핵 반대 여론을 기대하며 선거전을 펼쳤지만 민심은 정반대로 응답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패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탄핵 민심이 증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설립했는데도 사립학교인 한민고는 갖가지 비리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교장이 학생들을 위한 응급 이송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고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는데요.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행태를 국방부가 세운 학교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토요일 오후 차를 향해 다가오는 한 남성, 한민고 교장 신모 씨입니다. 이튿날인 일요일 아침에도 신 교장은 자연스럽게 이 차에 올라탑니다.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느 교회. 신 교장이 몰고 다닌 이 차는
학교가 돈을 내고 임대한 학생 응급 이송용 차량입니다. 대중교통이 없다시피 한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은 갑자기 아프면 이 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신 교장은 이 차를 자가용처럼 썼다고 합니다. 제가 밤에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원래 그 차로 병원에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감 선생님과 그 차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차가 없었습니다. 기숙사 응급 수요가 많았는데 그런 건 좀 무시하셨던 거죠. 아픈 학생이 생기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저희 자차로. 한민고를 감사한 파주교육청은 작년 말 신 교장에게 이 문제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 교장은 응급 이송용 차량은 규정에 맞게 공무로 썼던 거라며 다른 교직원들도 사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밝힌 한민고의 비리는 다양합니다. 급식 업체는 식재료비를 조금씩 떼먹고는 예비비를 챙겨둔 거라고 했습니다. 집합은 방학 때는 계속 적자가 나옵니다. 그걸 비축하기 위해서 무슨 이유에선지 학교 측은 이런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지적했습니다. 거의 90년대, 80년대 정도의 수준, 행정, 폐계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봉급을 더 받기 위한 호봉 조작, 건강보험료를 부풀려 보조금 횡령하기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행정실 직원 이모 씨. 교육청이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 없이 이 씨를 학교법인 소속 사업체로 옮겨줬습니다. 나만이 판단이 아니라 교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돈 만지는 일 어떻게 또 시키겠어요, 나쁜 사람한테. 한민고 측은 교육청 감사에 나온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통상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엔 26%의 매우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해 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리포트 보시고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가 잔뜩 걸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이 갈취에서 해방되고 산업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 American history, it's our declaration of economic independence.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60여 개 국가엔 관세를 추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엔 34%, 유럽연합엔 20%, 일본엔 24%가 부과되고 한국엔 26%를 책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보다 높은 것은 물론 호주와 칠레 등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 대부분이 10%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유독 2배 이상 높은 관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이후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시됐고 뭐가 맞는 숫자인지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숫자가 조정됐다면서 부속서에 명시된 26%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는데 그것도 한국, 일본을 콕 집어 거론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워싱턴을 찾아온 정부 당국자들은 상호관세 면제가 안 된다면 적어도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그동안 강조해왔지만 면제는커녕 경쟁국들보다 더 불리한 상호관세율을 받고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